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진행의 조윤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유통대기업 홈플러스가 생사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홈플러스는 31일 오후 3시까지 인수 의향서를 접수받습니다. 법정관리 개시 이후 인수자를 찾기 위한 마지막 시한입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회생 절차에 들어간 뒤 주간사 3일 회계법인 주도로 스토킹 호스 방식 M&A를 추진했지만 진전이 없자 이달 초 공개 경쟁 입찰로 전환했습니다. 인수 의향서를 낸 기업이 있으면 11월 3일부터 21일까지 예비 실사 이후 11월 26일 최종 입찰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LOI가 단 한 곳도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이 회생 절차를 더 연장해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미 회생 계획안 제출 마감은 4차례나 미뤄져 다음 달 10일이 사실상 마지막 기한입니다.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회생 절차 폐지, 나아가 파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홈플러스가 무너질 경우 직영 직원 2만 명, 협력업체 종사자 등 10만 명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집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농협의 인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 유통과 하나로 유통이 합쳐 연 800원 적자를 내고 있다며 인수 여력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대형마트 123개, 슈퍼 297개를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내달 10일까지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한국 유통 역사에서 또 하나의 대형 브랜드가 막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 루빈에 들어갈 HBM4 메모리 공급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KB증권은 31일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 목표 주가를 기존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88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은 147% 급증한 16조 원으로 4년 만에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은 HBM3 양산과 낸드 수익성 개선으로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4배 이상 늘어난 12조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 센터장은 또 삼성의 HBM4는 1C D램과 4나노 로직 다이를 적용해 속도와 전력 효율 모두 업계 최고 수준이라며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고성능, 대용량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증권은 내년 HBM3E와 HBM4 수요 급증, 범용 D램, 낸드까지 전 제품 솔드아웃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를 반도체 최선호주로 제시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협업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HBM4 세대에서 기술, 공급 모두 주도권을 잡을지 주목됩니다. 테슬라 코리아가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던 배터리 보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배터리 안심 케어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테슬라 코리아는 30일 2023년 9월 이전 인도된 모델 3, 모델 Y와 올해 6월 이전 인도된 모델 S, 모델 X 차량의 고전압 배터리에 대한 추가 무상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보증 기간은 8년 또는 24만 킬로미터였지만 이번 조치로 보증 만료 이후 2년 또는 4만 킬로미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나 외부 충격 등 고객 과실에 의한 손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테슬라는 또 전기차의 두뇌로 불리는 BMS 수리 속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BMS 이상 경고가 접수되면 온라인 원격 진단을 즉시 실시하고 우선 서비스 예약 및 수리 조치가 이뤄집니다. 올해 안에 고객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BMS 전담 채널도 신설해 더 빠르고 투명한 소통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차량 수리 시에는 대차나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신형 모델 Y 흥행으로 수입차 판매 1위를 기록했지만 서비스 센터 부족과 짧은 보증 기간 등으로 불만이 이어져 왔습니다. 새 프로그램이 고객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전격 승인했습니다. 이에 미국, 영국, 호주 3국 안보 동맹인 오커스 소속 호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30일 호주 공영 ABC 방송과 뉴스닷컴 등 현지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핵 잠수함 건조 승인 소식에 호주 정부와 국방 전문가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에이펙 회의 참석 중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한미 합의는 미국과 한국의 문제이며 오커스에는 영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릅니다. 미국 내 숙련 조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이 핵 잠수함을 직접 건조할 경우 미국의 조선 역량이 분산돼 오커스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미국 국익연구소의 엘리자베스 뷰캐넌 연구원은 오늘의 발표는 오커스 사업에 분명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미국 자원이 한국으로 이동할 경우 호주의 계획이 지연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이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며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는 2030년대 초 미국산 핵 잠수함 3척을 도입하고 추가 5척을 자국에서 건조할 계획입니다. 이번 한미 합의가 오커스 균열의 첫 단추가 될지 주목됩니다. LG이노텍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에서 2,037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56.2%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약 5조 3,6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6%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 개선은 환율 효과와 함께 고부가 가치 카메라 모듈 및 통신용 반도체 기판 사업의 공급 확대가 주요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부가 카메라 모듈을 담당하는 광학 솔루션 사업 부문이 모바일 신모델 양산에 본격 돌입하며 전분기 대비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 통신기판 기판 소재 사업 역시 RF, SiP 중심으로 공급 확대가 이뤄졌습니다. 전장 부품 사업은 여전히 수요 약세가 일부 남아 매출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전체 수주 잔고는 약 17조 8천억 원으로 5년 연속 우상향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은 4분기 및 향후를 놓고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모바일 신모델 공급이 성수기 진입 단계에 있고 RF, SiP 및 통신용 반도체 기판 라인업 확대, 전장 모빌리티 부품 사업 구조 고도화 등을 통해 실적 반등세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발표는 LG이노텍이 주력 부품 사업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다만 매출이 감소한 점은 고민거리로 남아있으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및 통신 기판 수요의 향방, 환율 원가 환경 등이 향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이 3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하며 반등 국면에 본격 진입했습니다. 모바일 경험 및 네트워크 사업부가 올 3분기 매출 34조 1천억 원, 영업이익 3조 6천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약 1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약 28%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이번 실적 향상 배경에는 폴더블 스마트폰이 대박을 터뜨린 효과가 강조됩니다. 갤럭시 Z 폴드 7은 출시 직후 이전 세대 대비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접히는 디스플레이와 프리미엄 기능이 소비자의 지갑을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플래그십 단말 판매 확대, 태블릿, 웨어러블 신제품의 동반 호조도 실적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4분기에도 이 같은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연말 성수기 프로모션을 통해 갤럭시 S25 시리즈 및 폴더블 제품군 확대를 추진하며 태블릿과 웨어러블 분야에서도 프리미엄 신제품 출시로 판매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공개된 발표에 따르면 내년에는 AI 기능 강화 및 갤럭시 생태계 확대를 통해 스마트폰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굳히겠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 전반에서 경쟁 심화, 부품 가격 상승, 출하량 감소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매출 수량과 평균 판매 가격이 전분기 대비 감소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이라는 프리미엄 시장 축을 통해서 실적 반등을 이끌어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시장 전체적인 출하량 감소 리스크, 스마트폰 사업 내 경쟁 심화, 부품 원가 상승 등의 변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부가 심야 시간 배송을 제한하는 안을 두고 물류업계와 소비자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택배노조는 지난 22일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야간 배송은 택배기사의 피로와 안전 문제를 심화시킨다며 새벽 배송 제한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쿠팡 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새벽 배송은 국민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서비스가 됐고 쿠팡 물류의 핵심 경쟁력이다며 무턱대고 새벽 배송을 금지하는 것은 택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소비자 단체인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도 새벽 배송 전면 금지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건드리지 못한 채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소비자, 자영업자, 물류 종사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새벽 배송 전면 금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배송 시간을 축소하느냐 마느냐를 넘어서 노동자의 근무 조건, 고용 안전,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권리, 그리고 물류 산업의 구조 변화라는 복합적인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택배 노조 측은 야간 배송 제한을 통해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싶어하는 반면 업계와 소비자 측은 새벽 배송이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된 만큼 무리한 변경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야간 근무 문제 등을 해결하면서도 소비자와 산업계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한 가운데 하나오션이 이미 내부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 건조, 운용의 가능성을 검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내 기술로 핵 잠수함을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이 입증된 셈입니다. 하나오션 특수선 사업부 관계자는 최근 현재 기술력으로 설계와 건조, 운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향후 한국의 도입 가능성을 대비한 연구개발용 시뮬레이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구 수준을 넘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물린 실질적 개발 신호로 해석됩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김영삼 정부 시절 처음 추진된 국가적 수건 사업이지만 기술력 부족과 미국의 핵연료 공급 제한으로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미국의 반대에 막혀 무산됐지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은 상황을 뒤바꿀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며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원자력 추진제 적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루비급 잠수함처럼 20% 미만의 전홍축 연료를 사용한다면 국제사회의 핵무기 개발 의혹 없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한미 간 협의만 마무리되면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수소 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한 초대형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울산의 연면적 9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수전의 생산 신공장을 착공하며 국내 수소 생태계의 중심축이 본격적으로 구축됩니다.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수소 기반 미래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울산 신공장에 총 9,300억 원을 투입합니다.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연간 3만 기 규모의 연료 전지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급 설비로 설계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자동차뿐 아니라 선박과 건설 장비, 발전용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연료전지 시스템이 생산됩니다. 특히 이번 신공장은 국내 최초로 고분자 전해질막 수전 해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거점이 될 예정입니다. 장재훈 부회장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CEO 서밋에서도 수소는 단순한 에너지 자원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라며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수소 생태계를 확장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1998년부터 수소 연구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세계 최초로 대형 수소 전기 트럭을 양산했고 수소 전기차 판매에서도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기업의 탈탄소화 노력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 기업인 신테카 바이오가 내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흑자 전환에 나설 전망입니다. 회사 측은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중심으로 구축한 AIDC 풀스택 모델을 통해 비용 절감과 데이터 보안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테카 바이오는 독자 개발한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활용하여 합성 신약과 항체 신약 후보를 동시에 발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FFS와 PAAS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해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FFS 모델은 제약사의 연구 의뢰를 받아 맞춤형 후보 물질을 찾아주는 구조로 올해 루다큐어와 공동으로 항암제 후보를 탐색하고 미국 나스닥 상장 TPD 전문 기업과도 2차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단기 매출뿐 아니라 반복 수익 구조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신테카바이오가 보유한 슈퍼컴퓨팅 센터 ABSC를 중심으로 AI 기반 플랫폼의 상업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회사가 AI 기반 신약 개발 자산 프로그램과 플랫폼 수익 모델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2026년 이후 실적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글로벌 제약사들이 AI를 활용한 신약 설계 경쟁에 뛰어드는 만큼 신테카바이오의 풀스택형 AI 인프라가 국내 AI 신약 개발 시장의 표준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가 인공지능 열풍의 버블론이 진정된 가운데도 주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시 끌고 있습니다. 29일 팔란티어는 전일 대비 4.8% 상승한 198.8달러로 마감하며 처음으로 19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새로 쓰며 AI 과열 논란 이후의 조정 구간을 완전히 회복한 모습입니다. 이번 상승세의 핵심 배경은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협력입니다. 양사는 운영형 AI 구축을 위한 통합기술 스택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 가속 플랫폼과 팔란티어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결합하여 정부와 기업 시스템의 의사결정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젠슨 왕 엔비디아 CEO는 AI를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는 핵심 파트너가 팔란티어라며 협력 의지를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팔란티어는 루멘테크와 2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루멘의 고속 네트워크와 팔란티어의 AI 플랫폼을 접목하여 기업 고객의 AI 도입 속도와 보안성을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루멘은 이미 내부 시스템에 해당 플랫폼을 적용하여 연간 3억 5천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CEO는 AI 시대의 인프라를 재정의하는 전략적 사업이라며 엔비디아와의 협력으로 AI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다만 월갈 시선은 신중합니다. 금융정보업체인 LS2G에 따르면 팔란티어를 분석하는 26명의 애널리스트 중 17명이 보류, 3명이 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보다 낮은 155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팔란티어는 다음 달 3일 3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시장은 매출 10억 9천만 달러, 영업이익률은 43%대로 예상하며 경영진의 가이던스를 상회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매출 비중과 신규 고객 수 등 성장세 유지 여부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시티그룹은 이번 분기 실적은 강하겠지만 이후 성장 속도는 완만해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령이 글로벌 헬스 기업인 줄릭파마와 손을 잡고 세포 독성 항암제의 동남아시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위탁 생산을 넘어 보령이 글로벌 CDMO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보령은 오는 2027년부터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캄보디아, 미얀마 등 7개국의 항암제 알림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생산은 충남 예산에 위치한 보령 예산 캠퍼스에서 진행되며 계약 기간은 5년입니다. 알림타는 원래 글로벌 제약사 일라일리리가 개발한 폐암 치료제로 보령은 지난 2022년 국내 판권을 인수한 뒤 직접 생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후 액상 제형으로 개선해 사용 편의성을 높이며 자체 생산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축적해온 제조 기술력과 품질 관리 역량을 해외 시장으로 확장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제약사의 세포 독성 항암제 생산을 축소하면서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령은 오리지널 의약품 인수와 안전적 공급 경험을 통해 신뢰받는 공급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보령 최고 전략 책임자는 CDMO 사업은 단순한 외형 확장보다 수익 구조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의미가 크다며 글로벌 수준의 품질과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세포 독성 항암제 분야에서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생산 파트너로 성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보령은 단순한 제약사에서 글로벌 항암제 공급 허브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단기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온체인 지표와 기술적 분석 모두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는 솔라나의 장기 보유자 비중이 뚜렷하게 감소하고 기관 매수세도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온체인 분석 플랫폼 글래스노드의 호들 웨이브 지표에 따르면 1, 2년간 솔라나를 보유한 지갑 비중은 20.33%에서 18.48%로 3에서 6개월 보유 지갑은 12.7%에서 11.55%로 줄었습니다. 이는 중장기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체킨 머니플로우 지표가 최근 다시 음수로 전환되며 기관 중심 자금 유입이 약한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CMF가 0.06 이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한 반등의 힘이 제한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약세 신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10월 13일부터 30일 사이 가격은 더 낮은 고점을 기록한 반면 RSI는 더 높은 고점을 형성하는 숨은 약세 다이버전스가 포착됐습니다. 솔라나가 $192 지지선을 이탈할 경우 최대 3% 추가 하락, 다음 지지 구간은 $182와 $161로 전망됩니다. 반대로 $206를 돌파해 일봉 마감에 성공하면 $237까지 반등 가능성이 열리지만 현재로서는 하락 위험이 더 우세한 국면으로 평가됩니다. XRP 현물 ETF가 정식 출시에 한 걸음 더 다가가면서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ETF 이상의 초반 자금 유입이 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ETF 전문가 네이트 게라치는 XRP 현물 ETF의 초기 자금 유입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비트와이즈 최고 투자 책임자 매트 호건의 발언에 동조하며 XRP 현물 ETF가 출시 후 수개월 내 $10억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템플턴, 21 쉐어즈, 위즈던 트리, 그레이스케일, 카나리 캐피털 등이 미국 SEC의 피드백에 맞춰 S1 수정 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ETF 승인을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겁니다. 앞서 렉스 오스프리가 출시한 XRP ETF는 사실상 첫 현물형 상품으로 평가받으며 이미 $1억 돌파했습니다. 또한 최근 솔라나 현물 ETF가 첫 거래일에만 $700만 끌어모은 점도 XRP ETF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근거로 꼽힙니다. 게라치는 솔라나 사례처럼 XRP ETF도 초반부터 강력한 유입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며 이번 출시가 기관 자금의 본격 진입 신호, 즉 XRP를 제도권 자산으로 끌어올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TF 승인이 단순한 호재를 넘어 리플의 기관 시장 진입을 현실화할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하나오션이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최종 수주전에 돌입했습니다.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 직접 거제 사업장을 방문해 잠수함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이날 카니 총리와 김민석 국무총리는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의 안내로 하나오션 거제 조선소를 둘러봤습니다. 이들은 최근 진수된 3,000톤급 잠수함 장영실함에 탑승해 전투 지휘실, 수직 발사관, 리튬 전지체계 등 첨단 기술을 살펴봤습니다. 카니 총리는 장보고3 배치2의 설계와 생산 과정을 직접 확인하며 하나오션의 기술력과 납기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오션은 캐나다 총리에게 잠수함 제한 모델뿐 아니라 방위산업과 우주, 지속가능 에너지, 핵심 광물 분야에서의 협력 구상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단순 수출을 넘어 캐나다와의 장기적인 산업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사업은 캐나다 해군이 1990년대 도입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한 CPSP로 총 규모는 약 60조 원에 달합니다. 하나오션은 지난 8월 캐나다 정부의 적격 후보에 선정됐으며 현재 독일 등 주요 경쟁국과 최종 수주를 놓고 경합 중입니다. 방산업계는 이번 총리의 방문을 하나오션이 유력 후보로 부상한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인프라와 동시 건조 능력을 갖춘 거제 사업장이 수주 경쟁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공적으로 수주가 이뤄질 경우 이번 계약은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최종 타결했습니다. 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일본 언론들이 빠르게 반응했는데요. 일본 TBS는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고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례적으로 환대한 것이 협상 타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보도가 전해지자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자국 정부를 향한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한국에 졌다. 외교 완패다. 일본은 처음부터 협상을 포기하고 방위비만 냈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한국의 합의 내용을 분석해 일본 정부가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고 한국도 결국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긴 어렵다며 냉소적인 시선도 보였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세심하게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금색을 활용해 금빛 넥타이를 착용하고 신라 금관을 형상화한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점이 회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산케이 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밀려 합의한 형태라 불안 요소가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연간 투자 상한액을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28조 5천억 원으로 제안했습니다. 외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재정 불안정 시에는 투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시켰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 등 미국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투자 상한 설정이 외환시장 안정성을 고려한 실리적인 조치로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이번 한미 무역 합의는 단순한 경제 협상을 넘어 외교적 전략과 협상 감각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한국의 실리 외교가 한 단계 진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일본은 이번 결과를 계기로 외교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투썸플레이스가 KFC 코리아 인수를 위한 실사를 마치고 최종 협상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투썸은 자문사 삼정 KPMG를 통해 KFC 코리아 기업 실사를 완료하고 현재 최대 주주인 칼라일 그룹의 승인 절차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거래 규모는 약 2,5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KFC 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약 3천억 원으로 상각전 영업이익 460억 원을 기록한 안정적 수익 기업입니다. 올 상반기 매출은 역대 최대치인 1,678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한 9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인수는 칼라일 그룹의 볼트온 전략의 일환입니다. 칼라일은 2021년 투썸을 1조 원에 인수한 이후 매출 확대와 외식 포트폴리오 강화를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KFC 홀딩스 재팬을 인수한 만큼 한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현재 투썸을 이끌고 있는 문영주 대표 역시 베니건스 도입과 버거킹 성공 신화를 만든 외식 전문가입니다. 문 대표의 경험과 칼라일의 자본력이 결합하면서 투썸은 단일 카페 브랜드에서 종합 외식 기업으로의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번 KFC 인수 추진을 계기로 국내 F&B, M&A 시장이 다시 달아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런던 베이글 뮤지엄, 성경식품, 광천김, 엄지식품 등 굵직한 식품, 외식 브랜드들이 잇따라 매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예전처럼 점포수 확장이 아닌 해외 진출 가능성과 제조 경쟁력이 핵심 평가 기준이 됐다며 식품 외식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든 만큼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커피 브랜드 투썸이 치킨 브랜드 KFC를 품게 된다면 국내 외식 시장의 경쟁 구도는 한층 더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한류식품과 외식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을 노리는 투자 흐름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리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 적용 대상을 전기차와 태양광 등 일부 업종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인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에 비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른바 한국판 IRA, 즉 KIRA로 불리며 국내 제조 기반 유지와 고용 확대를 동시에 노린 정책입니다. 서울경제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발주한
연구 용역에서 전기차,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중심 업종만 분석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세수 감소폭이 크고 WTO 보조금 규범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 등은 제외하는 방향입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전 산업 보조금이 돼 세수 감소가 과도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청정 에너지 중심으로 방향을 좁힌 이유는 탄소 중립과 공급망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얻으면서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실제 태양광 산업은 국산 비중이 40%대로 급감, 중국산 모듈이 국내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세제 혜택을 통한 국산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역시 국내 생산과 고용 기반 유지 차원에서 우선 지원 대상으로 꼽힙니다. 생산 촉진 체제가 도입될 경우 현대차 그룹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반면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 산업은 이미 국가 전략기술 세액 공제, 보조금, 금융 지원 등 중복 지원이 집중된 상황이어서 추가 세제 혜택은 형평성과 통상 리스크를 키운다는 판단입니다. 미국은 2022년 IRA를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생산세액 공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일본 역시 지난해 전력 분야 국내 생산 세제를 시행했지만 반도체, 전기차, 철강, 화학 등 5개 분야로 한정하고 탄소 감축 성과 요건과 승인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를 참고해 공제율, 적용 기한, 승인 기준을 세밀히 설계해 세수 부담과 통상 마찰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연내 제도 설계 초안을 마련해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IRA가 재생에너지 부활 신호탄이 될지 부분적 산업세제로 그칠지 주목됩니다. 바이오 기업 HLB그룹이 영국계 글로벌 자산 운용사 LMR 파트너스로부터 약 2천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HLB그룹은 3일 영국계 자산 운용사 LMR 파트너스가 총 1억 4,500만 달러, 하나로 약 2,069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방식은 HLB 본사에 대해 1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 HLB 생명과학에 대해 500만 달러 규모의 교환사채를 인수하는 형태입니다. HLB는 확보한 자금 중 15%를 거래 종료와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85%는 해외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됩니다. 자금은 미국 자회사 엘레바의 임상개발 및 글로벌 상업화 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투자를 HLB 창사 이래 첫 해외 자본 유입이라며 글로벌 자본과의 협력 신호탄이자 핵심 파이프라인의 허가, 상업화 가속화의 발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LB는 현재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의 재신청과 단관암 치료제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어 LMR 투자로 자금 안정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투자 유치가 HLB의 미국 시장 진입과 엘레바의 글로벌 상업화 계획의 실탄을 확보한 셈이라고 평가합니다. HLB는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간암, 단관암 치료제의 미국, 유럽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전망인 가운데 해외 자본과 손잡은 글로벌 바이오 확장이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심야 배송 금지 논의가 확산되자 정작 야간 물류를 지원하는 전세버스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심야 배송이 중단되면 수천 명의 기사와 버스 운행 업체의 생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전국 전세버스 생존권 사수 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새벽 배송 중단 논의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현실 외면이라며 심야 배송 금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생연은 쿠팡컬리, CJ 대한통운 등 야간 물류 근로자들을 실어 나르는 전세버스 1000여 대가 운행 중이라며 심야 배송이 막히면 기사들과 버스 종사자 모두 생계를 잃게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안성관 전생연 위원장은 우리 업계는 새벽 근로자들의 안전한 출퇴근을 책임져 왔다며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터전을 없애는 발상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쿠팡 파트너스 연합회 역시 새벽 배송 금지는 생계 박탈이자 택배 산업 자해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CPA가 새벽 배송 기사 2,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가 심야 배송 제한에 반대했고 주 야간 교대제도 84%가 반대했습니다. 쿠팡 정규직 노조와 소비자 단체인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도 심야 배송은 이미 소비자 생활 패턴에 자리 잡은 서비스라며 획일적 금지는 산업 전체의 후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노동시간 개편 논의의 일환으로 심야 노동 규제를 강화하려는 가운데 이번 논란이 서민 생계와 노동권 보호 사이의 충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심야 배송 제한이 과로 방지라는 명분과 생존권 침해라는 현실 사이에서 어떤 해법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특허 소송에서 약 2,700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OLED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인데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마셜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3일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의 OLED 관련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1억 9,140만 달러, 한화 약 2,740억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픽티바는 2023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갤럭시 스마트폰, TV, 웨어러블 등 삼성의 다양한 제품이 자사 OLED 디스플레이 향상 기술을 무단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는 효력이 없으며 자사 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지만 배심원단은 픽티바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픽티바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식재산권의 강점을 입증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픽티바는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의 자회사로 2000년대 초 오스람의 OLED 상용화 과정에서 확보한 수백 건의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 절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며 미국 특허청에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사건이 삼성전자의 OLED 제품을 겨냥한 텍사스 내 대규모 특허 배상 소송 시리즈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텍사스주 마셜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OLED 기술 관련 다수의 특허 소송 중 하나로 삼성전자의 향후 글로벌 특허 분쟁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백종원 없는 바비큐 축제가 오히려 더 흥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충남 홍성군이 자체 기획으로 준비한 홍성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이 예상을 뛰어넘는 60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SK텔레콤 통신 기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축제 첫날 방문객은 약 9만 8천 명이며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누적 방문객은 약 6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55만 명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현장 축산물 판매존 매출은 4억 6,300만 원으로 작년보다 5%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없이 홍성군이 단독 주최한 첫 행사였지만 백종원 없는 흥행을 증명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행사장에는 조선시대 귀족 연회를 재현한 난로회 체험, 박은영, 오세득 셰프의 쿠킹쇼, 김민지 영양사가 기획한 바비큐 도시락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또 세계 최대 바비큐 축제인 미국 멤피스 인 메이 바비큐 페스티벌 상위 5개 팀이 참여해 행사의 글로벌 위상을 높였습니다.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각국 셰프들도 참여했고 일본 오부시, 중국 헤이허시, 전장시 등 자매 도시 관계자 40여 명이 직접 방문해 축제에 힘을 보탰습니다. 축제장에는 관람차와 열기구를 형상화한 대형 그릴 퍼포먼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용록 홍성 군수는 이번 축제 성공으로 백종원 후광 효과라는 인식을 완전히 벗었다며 이제는 최초가 아닌 최고를 지향하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군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글로벌 미식 도시 브랜드 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로 대표되는 비만 치료제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했지만 이제 시장의 시선은 다음 세대, 더 안전하고 강력한 약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 조사 기관 IQVIA는 최근 보고서에서 차세대 비만 치료제의 핵심 키워드로 다중 수용체 작용제와 경구용 제형을 꼽았습니다. 현재 시장은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릴리가 주도합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두 제품이 전체 시장의 96%를 점유 중입니다.
하지만 공급 부족, 고가 약가, 근육 감소 부작용 등으로 새로운 치료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다중작용제입니다. 하나의 약물이 GLP-1뿐 아니라 글루카곤, GIP 등 여러 수용체를 동시에 자극해 지방 분해와 에너지 소비를 함께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후보로는 베링거 인겔하임의 서보드타이드, 알티뮌의 펜비두타이드가 꼽힙니다. 특히 펜비두타이드는 체중 감량 중 근육 손실률이 21.9%에 그쳐 기존 세마글루티드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일라릴리는 여기에 GLP-1 플러스 GIP 플러스 글루카곤 세 가지 수용체를 동시에 자극하는 레타트루타이드를 개발 중입니다. 임상 성공 시 업계의 게임체인저가 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먹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노보노디스크의 고용량 경구용 세마글루티드, 일라릴리의 오르포글리프론, 국내 일동제약의 ID1105, 1156 등이 모두 임상에서 긍정적 결과를 내며 주사제의 한계를 넘어서는 후보군으로 떠올랐습니다. 한편 한미 약품은 근육량 증가와 지방 선택적 감량을 동시에 구현하는 HM17321을 개발 중으로 국내 기업도 차세대 경쟁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아이큐비아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는 GLP-1의 낮은 치료 지속성과 고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가별 생활 습관과 환자 특성에 맞춘 가격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은 이미 거대 제약사들이 선점했지만 여전히 미충족 수요가 크고 기술 혁신이 빠른 분야입니다. 차세대 복합 작용제와 경구제가 위고비, 마운자로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애플이 아이폰과 에어팟에 한국어 실시간 번역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전화, 메시지, 페이스타임까지 통역이 가능해지면서 국제 커뮤니케이션의 장벽이 한층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애플은 4일 아이폰 일부 앱과 에어팟에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실시간 번역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능은 에어팟 프로 2, 3세대와 4세대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아이폰의 메시지, 전화, 페이스타임 등 주요 커뮤니케이션 앱에 적용됩니다. 메시지 앱에서는 사용자가 입력 중인 답장이 자동 번역돼 상대방의 언어로 전송됩니다. 전화 통화 시에는 상대의 말을 실시간 번역된 음성으로 듣거나 화면 자막으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이 모든 과정이 온디바이스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대화 내용이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 개인정보와 통화 내용이 완전히 보호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기능은 향후 iOS 업데이트를 통해 글로벌 동시 배포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애플의 이번 기능이 글로벌 시장에서 AI 실시간 번역 경쟁의 가속화를 예고한다고 분석합니다. 삼성전자와 구글도 이미 자사 AI 번역 기능을 강화하고 있어 AI 통번역 기술이 차세대 스마트폰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테슬라와 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조 단위 규모의 대형 계약이 될 전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협상 규모는 약 10기가와트시, 계약액은 조 단위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성 SDI가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되면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는 스텔란티스와 합작 공장 스타플러스 에너지의 일부 라인을 ESS 전용 라인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삼성 SDI는 이미 지난달 실적 발표회에서 합작 공장의 일부 라인을 ESS용 3원 개 배터리 생산에 전환했다며 향후에는 LFP 소재의 ESS 배터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협상이 북미 시장 내 ESS 수요 확대와 맞물린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2026년까지 북미 지역 ESS 생산 능력을 30기가와트시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앞서 LG 에너지솔루션도 지난 7월 글로벌 기업과 2027년부터 3년간 5조 9천억 원 규모의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업계는 그 상대가 테슬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ESS 시장 확대를 위해 LFP 중심의 대용량 배터리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삼성 SDI의 합류가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배터리 시장 구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늘고 있는 B2에 대해 무조건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빚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B2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며 레버리지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감당 가능한 수준의 리스크 관리와 포트폴리오 운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부동산, 예금,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의 10년간 수익률을 비교하면 주식시장이 가장 높았다면서 배당 안정성이 높은 가치주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돌파한 배경으로는 상법 개정 등 주주 가치 제고 노력과 시장의 투명성 강화가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며 기업 실적 개선과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불확실성 해소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5,000포인트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한국 증시는 힘차게 우상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주가 조작 근절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합동 대응단은 한시 조직이지만 주가 조작이 사라질 때까지 가동하겠다며 징역형과 부당 이익 박탈로 시장을 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적발된 사건을 언급하며 1,000억 원 규모의 주가 조작 사건에는 최대 800억 원 과징금과 5년간 증권 계좌 개설 금지 및 상장사 임원 자격 제한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NH투자증권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억 원대 이득을 챙긴 사건에도 검찰 고발 및 2배 과징금, 금융권 취업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가족, 지인 공범까지 강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부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단순 경고를 넘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동시에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 총수 일가가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시간 외 대량 매매, 이른바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습니다. 이번 매각은 상속세 납부와 주식 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연 삼성물산 사장은 이달 장 마감 직후 삼성전자 주식 1,771만 6천 주를 블록딜로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홍 명예관장이 1,000만 주, 이부진 사장이 600만 주, 이서연 사장이 171만 6천 주를 매도합니다. 매각가는 주당 10만 2,200원에서 10만 4,100원 수준으로 할인율은 종가 대비 0에서 1.8%로 알려졌습니다. 총 매각 금액은 최대 1조 8,442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번 거래로 홍 명예관장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은 1.49%, 이부진 사장은 0.71%, 이서연 사장은 0.77%로 각각 낮아집니다. 삼성 총수 일가는 고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5년간 12조 원 규모 상속세를 분할 납부 중이며 내년 4월 마지막 납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삼성 일가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 SDS 등의 지분 매각이나 주식 담보대출을 통해 세금 재원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번 매각은 상속세 납부 시한을 앞둔 자금 확보 목적 외에도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고점을 기록한 가운데 타이밍상 최적의 매각 시점이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10만 4,1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전일 대비 3.6% 상승했고 장중 한때 10만 5,8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상속세 납부가 마무리되면 삼성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개편과 배당 지분 정리 움직임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혹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풍성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